수진이 아버지의 휴대폰에서 발견한 것은 충격적인 사진들이었습니다. 25년간 계속된 외도의 증거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1979년 다른 여자를 임신시켰다는 편지였습니다. 그 해는 둘째 아들 은우가 태어나기 1년 전이었거든요. 45년간 숨겨왔던 모든 비밀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전남 순천의 한 요양병원 3층 창가 끝자리에서 한정혜는 오늘도 변함없이 일기장을 펼쳐들었습니다. 69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단정한 그녀의 손글씨가 하얀 종이 위를 차근차근 채워나가고 있었죠. 창밖으로는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고 멀리 순천만의 갈대밭이 바람에 일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풍경도 한정혜의 마음속 깊은 상처를 달래주지는 못했습니다. 오늘은 화학치료 8번째 날이었다. 머리카락이 다 빠져서 거울 보기가 무서웠지만 이제 조금씩 자라고 있다. 수진이가 예쁜 모자를 사다 줘서 다행이다. 한정혜는 천천히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하지만 펜을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항암 치료로 인한 말초신경병증 때문이었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어머님, 면회 오셨어요. 하는 간병인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정혜는 조건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어 복도를 바라봤지만 자신을 찾아오는 발걸음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옆 병실 할머니를 찾아온 가족들의 웃음소리만이 복도를 가득 메우고 있었죠. 할머니, 오늘 손자가 그림 그려왔어요. 어머니, 딸기 정말 달아요. 그런 소리들이 한정혜의 귀에는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가 오후 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났지만 한정혜는 거의 손도 대지 않은 도시락을 그대로 두고 있었습니다. 식욕이 없는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혼자 먹는 밥이 너무 쓸쓸했거든요. 다른 병실에서는 가족들이 어머니, 이것도 드세요. 아버지, 물 좀 드실까요? 하며 정성스럽게 돌보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이곳은 언제나 고요했습니다. 엄마,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오후 2시가 되어서야 딸 수진이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언제나처럼 과일 바구니와 반찬통을 들고 있었죠. 한정혜는 재빨리 일기장을 덮으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너무 자주 오지 마라. 직장일도 바쁠 텐데 말이야. 남편도 챙겨야 하고. 수지는 어머니 곁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는 오늘도 안 오시나 봐요? 어제 전화드렸을 때 오늘 면회 온다고 하셨는데. 한정혜의 미소가 잠깐 굳어졌지만 곧 다시 자연스러운 표정을 만들어냈습니다. 바쁘시겠지. 골프 모임도 있고 친구들도 만나야 하고 퇴직하고 나서 할 일이 더 많아진 것 같더라. 엄마 아빠가 요즘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엄마가 이렇게 아픈데도. 수진의 목소리에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정혜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아버지도 나름대로 힘드실 거야. 남자들은 원래 이런 상황을 잘 못 견디잖니. 그냥 자기 방식대로 처리하는 거겠지. 하지만 한정혜 자신도 그 말을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45년 동안 정영국이 진짜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포기한 적이 있었던가요? 아이들이 아플 때도 시부모님을 모실 때도 자신이 유산했을 때도 언제나 자신의 일정이 우선이었던 남자였습니다. 수진이 돌아가고 나자 한정혜의 얼굴에서는 그 억지 미소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녀는 머리맡 서랍을 조용히 열어 두꺼운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유방암 진단을 받은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들이 세세히 기록된 투병일기였죠. 표지에는 나의 기록 2024라고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습니다. 2월 15일 조직 검사 결과 악성 종양 판정. 의사가 가족분과 함께 오시는 게 좋겠다고 했지만 정영국은 나중에 들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다. 2월 20일 수술 날짜를 3월 20일로 잡았다고 했더니 그날 골프 약속이 있는데라며 짜증을 냈다. 45년 결혼 생활에서 이런 말을 들을 줄 몰랐다. 한정혜는 페이지를 넘기며 더 가슴 아픈 기록들을 읽어내려갔습니다. 3월 1일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다. 거울을 보고 울었더니 정영국이 남들도 다 겪는 일인데 왜 이렇게 유난이야라고 했다. 3월 10일 화학치료 부작용으로 밤새 토했는데 정영국은 옆방에서 코를 골고 잤다. 40도 열이 났지만 혼자 응급실에 갔다. 그리고 가장 아픈 기억이 담긴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3월 20일 수술 당일의 기록이었죠.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그냥 그 사람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서 전화를 걸었다. 1번, 2번, 3번. 받지 않았다. 간호사가 가족분께 한 번 더 연락해 보시겠어요? 라고 물어봤지만 부끄러워서 그만뒀다. 나중에 수진이를 통해 들은 얘기로는 그날 골프장에서 동반자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다고 한다. 병실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1970년대 홀레복을 입은 젊은 부부, 1980년대 아이들과 함께 찍은 흑백 가족 사진, 1990년대 수진이와 은우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 찍은 사진, 그리고 몇 년 전 수진이 결혼할 때 찍은 단체 사진까지. 시간이 흐를수록 정영국의 표정은 점점 더 무표정해져 갔고 한정혜의 미소는 점점 더 억지스러워져 갔습니다. 정말 이상해. 결혼 초기에는 그렇게 다정했던 사람이. 한정혜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가장 오래된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20살의 자신은 정말 행복해 보였거든요. 23살의 정영국도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그렇게 따뜻했었는데 말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남남이 되었을까? 창밖으로 해가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한정혜는 벌써부터 우울했습니다. 또 혼자 먹어야 하는 저녁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화학치료의 후유증으로 입맛도 없는데 혼자 먹는 밥은 더욱 맛이 없었습니다. 옆 병실에서는 할아버지, 오늘 며느리가 끓인 된장찌개 가져왔어요. 어머니, 손자가 직접 그린 그림이에요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정혜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외로운 사람이 되었을까요? 한정혜는 다시 일기장을 펼쳐 오늘의 마지막 기록을 남겼습니다. 오늘도 혼자 저녁을 먹었다. 수진이가 가져다 준 미역국이 맛있었지만 혼자 먹으니 왜 이렇게 싱거운지 모르겠다. 정영국은 오늘도 오지 않았다. 벌써 일주일째다. 전화도 한 통 없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는 이런 문장을 적었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이 든다. 내가 정말 죽으면 그 사람은 슬퍼할까? 아니면 골프 치러 갈까? 아니면 오히려 자유로워졌다고 생각할까? 펜을 놓은 한정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69년 인생에서 가장 아프고 외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순천의 밤이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기차 소리가 유독 구슬프게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한정혜는 일기장을 덮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이 시간에만 허락되는 69년 인생의 가장 쓰라린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한정혜가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을 때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는 또 다른 비극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딸 수진이 아버지 정영국의 휴대폰에서 울리는 알림음을 듣게 된 것이었죠.
평소 같으면 신경 쓰지 않았을 텐데 하필 그 순간 정영국이 화장실에 가면서 휴대폰을 소파에 두고 간 것이었습니다. 띵동, 띵동 연달아 메시지가 들어왔고 수지는 무심코 화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발신자는 골프 동호회 김 회장이었는데 메시지 내용을 본 수진의 얼굴은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영국형, 오늘 드라이브 최고였어. 18홀 내내 완벽했다고. 다음엔 진짜 싱글 스코어 가자. 그런데 형수님은 어떠세요? 많이 좋아지셨나? 수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이 바로 엄마의 수술 날이었거든요. 아침에 아버지에게 엄마 수술하는 날인데 병원에 안 가세요? 라고 물었을 때 정영국은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나중에 갈게라고 했었습니다. 그 중요한 약속이 골프였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었죠.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 메시지였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새로 온 캐디 김미영 씨 어떠셨어요? 예쁘죠? 하하. 형이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수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수술실에서 생사를 오가고 있을 때 아버지는 골프장에서 젊은 캐디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정영국은 딸의 굳은 표정을 보고 뭔가 이상함을 눈치챘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빠, 오늘 어디 갔다 오셨어요? 응? 아, 잠깐 친구들이랑. 그냥 얼굴 보고 왔어. 왜? 골프장 갔다 왔죠? 수진의 직설적인 질문에 정영국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뭔 소리야? 골프장은 무슨? 아빠 휴대폰에 메시지 왔어요. 김 회장님이 보낸 거. 오늘 18홀 치면서 드라이브 좋았다고, 캐디 김미영 씨 예쁘다고. 정영국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려 했지만 이미 들킨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그냥 잠깐이었어.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이 있어서. 비즈니스 미팅을 골프장에서 해요? 엄마가 수술하는 날에요, 아빠.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엄마가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아빠한테 전화 3번이나 했대요. 한 번도 안 받으셨죠? 골프 치느라 바쁘셔서. 정영국은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수술이라는 게 뭐 대수야? 요즘 의학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내가 있다고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아빠, 정신 차리세요. 엄마가 암 수술 받으시는 거예요. 수진이 소리를 지르자 정영국도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뭐야? 아버지한테 그런 식으로 말해? 내가 45년 동안 너희 엄마 뒷바라지 한 게 뭐야? 이제 좀 자유롭게 살면 안 돼? 그 순간 수진의 머릿속에 어머니가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골프 가시는 날이 많아졌네. 요즘 아버지가 늦게 들어오시는 날이 많아. 아버지 옷에서 이상한 향수 냄새가 나더라. 그동안 단순히 취미생활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다른 의미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수지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순천의 요양병원을 찾았습니다. 어머니는 언제나처럼 창가에 앉아 일기를 쓰고 계셨죠. 엄마, 안녕하세요. 수진아. 어제도 왔는데 또 왔네? 괜찮아. 그렇게 자주 안 와도 돼. 하지만 수지는 어머니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말해도 되는 건지 혼란스러웠거든요. 한정혜는 평소보다 조용한 딸의 모습을 보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네. 엄마.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제 아빠가 말을 시작했다가 멈췄다가를 반복했습니다. 한정혜는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엄마한테 말해봐. 뭐가 그렇게 힘들어? 엄마 수술하는 날 아빠가 정말 골프장에 있었어요.
수진의 고백에 한정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김 회장님이 보낸 메시지를 봤어요. 오늘 드라이브 최고였다. 싱글 스코어 가자. 이런 내용이었어요. 한정혜는 잠시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확실히 알게 되니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 그랬구나. 담담한 어머니의 반응에 수지는 더욱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말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니야, 고마워. 사실을 알려줘서. 한정혜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이미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었어. 그날 밤 한정혜는 오랜만에 일기장을 열어 새로운 내용을 적었습니다. 오늘 수진이를 통해 확인했다. 내 수술날 정영국은 정말 골프장에 있었다. 45년 결혼 생활 중 가장 중요한 순간에도 나보다 골프가 더 중요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밑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단어를 적었습니다. 이혼을 생각해 본다. 진지하게. 펜을 놓은 한정혜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습니다. 대신 69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느끼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죠. 복도 저편에서는 여전히 다른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지만 한정혜에게는 더 이상 부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만의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창밖으로는 순천의 가을밤이 깊어가고 있었고 한정혜의 마음속에는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서울 강북의 고급 요양병원 VIP 병실에서는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정영국이 고혈압과 당뇨 합병증으로 갑자기 쓰러져 입원한 것이었죠.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입원한 곳은 아내 한정혜가 투병하고 있는 순천의 요양병원보다 훨씬 시설이 좋은 곳이었습니다. 환자분, 혈압이 많이 높으시네요. 180에 120이에요. 당분간은 절대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담당 의사의 말에 정영국은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에이, 괜찮을 거예요. 며칠 있으면 나갈 수 있죠? 다음 주에 중요한 골프 약속이 있거든요.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환자분, 이번에는 정말 심각합니다. 자칫하면 뇌출혈이나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최소 한 달은 입원하셔야 합니다. 정영국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자신이 병원 신세를 지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간병인 박영애 씨는 60대 중반의 경험 많은 분이었는데 정영국을 돌보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지갑 속에서 젊은 여성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나온 것이었죠. 골프장에서 찍은 사진, 호텔 로비에서 찍은 사진, 심지어 해외여행에서 찍은 것으로 보이는 사진까지 있었습니다. 환자분, 따님이신가요? 정말 예쁘시네요. 박영애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정영국은 당황하며 사진을 빼앗았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냥 골프 동호회 사람이에요. 하지만 사진 속 여성과의 친밀한 모습은 단순한 동호회 사이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정영국의 휴대폰에 계속 들어오는 연락들이었습니다. 영국 오빠, 병원에 입원했다면서요? 걱정돼요. 빨리 나으셔야 해요. 미영이가. 오빠, 오늘 골프장에서 오빠 얘기 나왔어요. 모두들 걱정하고 있어요. 보고 싶어요. 박영애 씨는 이런 메시지들을 보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자신도 결혼한 여자로서 부인이 암 투병 중인 남편이 이런 식으로 지내는 것을 보니 화가 났거든요. 환자분, 부인분은 언제 면회 오시나요? 아, 아내는 좀 바빠서요. 나중에 올 거예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열흘이 지나도 정영국을 찾아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끔 딸 수진이 와서 형식적으로 안부를 묻고 가는 것이 전부였죠. 수진마저도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가 예전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아빠, 엄마는 어떻게 지내세요? 수진이 물어보자 정영국은 어색하게 답했습니다. 뭐 괜찮겠지. 요양병원에서 잘 지내고 있을 거야. 직접 안부 전화도 안 하세요? 전화하면 뭐해? 어차피 나도 아픈데. 수지는 아버지의 이기적인 모습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45년 동안 아빠 뒷바라지하면서 단 하루도 불평한 적 없으셨는데 아빠는 왜 이런 식이에요? 야, 그게 뭔 소리야? 내가 가족들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고생이요? 엄마 수술하는 날 골프 치러 간 게 고생이에요? 수진의 직격탄에 정영국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수진의 면에는 더욱 뜸해졌고 정영국은 진정한 고독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병상에 홀로 누워있던 정영국은 생전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정혜가 있어야 할 자리는 여긴데 왜 나만 혼자 누워있지?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더욱 외로웠습니다. 다른 병실에서는 가족들이 밤늦게까지 환자를 돌보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의 병실은 언제나 조용했습니다. 여보, 물 좀 드세요. 아버지, 이불 덮고 주무세요. 같은 따뜻한 말들이 그에게는 사치처럼 느껴졌죠. 간병인 박영애 씨도 정영국을 대하는 태도가 점점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다른 환자들의 가족들이 간병인에게도 고마움을 표하고 정성껏 대해주는 것과 달리 정영국은 간병인을 마치 하인처럼 대했거든요. 이것도 못해? 돈 받고 일하는 거 아니야? 어느 날 밤 정영국은 참을 수 없는 외로움에 휴대폰을 들고 한정혜에게 전화를 걸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번호를 누르다가 멈췄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보, 나도 아파서 입원했어라고 말하면 한정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대신 그는 골프 동호회 친구들에게 연락해 봤습니다. 형, 나 병원에 입원했어. 심심하니까 한번 놀러와.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시큰둥했습니다. 아, 그래. 빨리 나아. 우리는 요즘 바빠서 면회는 힘들 것 같아. 골프를 함께 치던 사람들, 술자리를 함께 하던 사람들, 심지어 사진 속 젊은 여성 김미영까지도 정영국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건강할 때는 그렇게 붙어 다니던 사람들이 정작 아플 때는 아무도 곁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뭐야? 45년을 함께 산 아내는 내가 밀어내고 정작 힘들 때는 아무도 없고. 정영국은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는 생각에 절망감만 커져갔습니다. 병원 복도를 통해 들려오는 다른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그에게는 조롱처럼 들렸습니다. 72년의 인생에서 가장 외롭고 쓸쓸한 시간이었습니다. 그제야 한정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지만 모든 것이 이미 늦어버린 후였습니다. 정영국이 병원에 입원한 지 2주가 지난 어느 날 수지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순천에 있는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손에는 어머니가 직접 써달라고 부탁한 편지 한 통을 들고 있었죠. 한정혜는 며칠 전부터 이 편지를 준비해 왔는데 45년 결혼 생활을 정리하는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수진아, 이걸 아버지한테 전해줄 수 있겠니? 한정혜가 정성스럽게 봉인한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편지 겉봉에는 정영국 씨에게라고 단정한 글씨로 적혀 있었죠. 수지는 어머니의 결연한 표정을 보며 무언가 중대한 일이 일어날 것을 직감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아버지와 나 사이의 마지막 대화야. 이제 정말 끝낼 때가 된 것 같아. 한정혜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69년 인생의 모든 상처와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지는 복잡한 마음으로 서울로 돌아와 아버지가 입원한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정영국은 침대에 기대어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하고 외로워 보이는 노인의 모습만 남아 있었죠. 아빠, 안녕하세요. 수진의 인사에 정영국은 반가운 듯 얼굴을 돌렸습니다. 수진아. 왔구나. 요즘 자주 안 오더니. 바빠서요. 엄마 간병도 해야 하고. 수진의 차가운 대답에 정영국은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가 편지 쓰셨어요. 아빠한테 전해달라고 하시네요. 수진이 편지를 내밀자 정영국은 그것을 받아들고는 한쪽에 대충 던져버렸습니다. 편지? 뭔 편지를 써? 할 말 있으면 직접 오면 되는데. 정영국의 무관심한 반응에 수진은 화가 났습니다. 아빠, 엄마가 정성스럽게 쓰신 편지예요. 읽어보세요. 나중에 읽어볼게. 지금은 머리가 아파서. 정영국은 편지에 대한 관심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빠, 정신 차리세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시는지 아세요? 45년 동안 아빠 뒷바라지하면서 단 한 번도 불평 안 하셨던 분이 이제 한계에 다다르신 거예요. 뭔 소리야? 그냥 투정 부리는 거겠지. 여자들이 다 그런 거 아니야? 정영국의 말에 수지는 경악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어머니를 이해하려 하지 않는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나 실망스러웠거든요. 아빠, 엄마가 투정 부리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지치신 거예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으시다고요. 수진이 떠나고 나서 정영국은 혼자 남겨진 병실에서 별 생각 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 식사를 혼자 먹고 TV를 보고 간병인과 시시한 대화를 나누었죠. 편지는 여전히 침대 옆 탁자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잠이 오지 않던 정영국은 심심해서 그제야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뭘 그렇게 거창하게 써놨을까?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봉투를 뜯었죠. 하지만 편지의 첫 줄을 읽는 순간 그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영국 씨, 저는 이제 그만 내려놓고 싶습니다. 45년 동안 당신의 아내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정말 지쳤습니다. 특히 제가 수술을 받던 날 당신이 골프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로는 더 이상 이 결혼 생활을 지속할 이유를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영국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편지를 읽어내려갔죠. 저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는 저도 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69년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제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혼을 원합니다. 이것이 저의 첫 번째이자 마지막 선택입니다. 편지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당신의 모든 외도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김미영 씨뿐만 아니라 그 전에 여러 여성들도 말입니다. 조용히 참고 견뎌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영국은 편지를 읽으며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완벽하게 숨겼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한정혜가 모두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거든요. 이런, 어떻게 알았을까? 그는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앞으로 순천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작은 집을 얻어 혼자 살면서 평생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해보려고 해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 45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면 좋겠습니다. 마이너스 한정의 올림. 편지를 다 읽은 정영국은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한정혜의 존재, 언제나 자신을 기다려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아내가 떠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설마 진짜 이혼하겠다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편지의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고 확고했습니다. 한정혜가 이미 순천에 작은 집을 알아보고 있다는 내용까지 적혀 있었거든요. 정영국은 처음으로 진짜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끝날 리는 없어. 45년을 함께 살았는데. 정영국은 자신을 달래려 했지만 편지 속 한정혜의 결연한 의지를 보니 이번만큼은 진짜인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몇 번 투정을 부린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혼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정영국은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어보며 한정혜의 진심을 확인하려 했죠. 참 잘도 써놨군. 참한 여자가 변하긴 하네. 하지만 그의 혼잣말 속에는 여전히 한정혜를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마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정영국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아왔는지, 그리고 정말 소중한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과연 이 깨달음이 너무 늦은 것은 아닐까요? 45년 동안 쌓인 상처와 실망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한정혜의 편지를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정영국에게는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에서 사업을 하던 아들 정은우가 급작스럽게 귀국한다는 연락이 온 것이었죠. 아버지, 어머니 상태가 심각하다고 누나한테 들었어요. 내일 비행기로 들어갑니다. 전화 속 은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심각했습니다. 정영국은 당황했습니다. 그동안 아들에게는 한정혜의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고 거짓말을 해왔거든요. 괜찮다고 했잖아. 굳이 올 필요 없어. 아니에요, 아버지. 이번에는 꼭 와야겠어요. 가족끼리 제대로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다음 날 저녁 인천공항에서 돌아온 은우는 곧바로 아버지가 입원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3년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에 정영국은 반가움보다는 불안감이 앞섰습니다. 은우가 진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지 두려웠거든요. 아버지,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은우의 인사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차가웠습니다. 은우야. 미국에서 잘 지냈어? 네,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어떠세요? 누나한테 들으니까 상황이 심각하다던데요. 정영국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뭐가 심각해? 좀 아프긴 하지만 괜찮아. 요양병원에서 잘 지내고 있어. 그래요? 그럼 내일 어머니부터 뵙고 올게요. 은우의 말에 정영국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다음 날 은우와 수지는 함께 순천의 요양병원을 찾았습니다. 3년 만에 어머니를 본 은우는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정혜는 암 투병으로 인해 많이 야윈 상태였고 예전에 건강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거든요. 엄마. 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 은우야. 언제 들어왔어? 연락도 안 하고. 한정혜는 아들을 보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미국에서 바쁠 텐데 굳이 올 필요 없었는데. 엄마, 미안해요. 진작 왔어야 했는데. 은우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아버지로부터 들은 얘기와 실제 어머니의 상태가 너무 달랐거든요. 아버지가 괜찮다고 하셔서. 한정혜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은우야. 엄마는 괜찮아.
오히려 요즘 마음이 정리되어서 편해. 마음이 정리되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은우의 질문에 한정혜와 수진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날 저녁 4년 만에 가족 4명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장소는 정영국이 입원한 병원의 상담실이었죠. 분위기는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과거에 화목했던 가족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고 모두들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한정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인 이유는 다들 아실 거예요. 저는 영국 씨와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뭔 일이 있었어요? 은우의 질문에 수진이 대신 답했습니다. 은우야, 아빠가 엄마 수술하는 날 골프장에 있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정영국이 화를 내며 끼어들었습니다. 야, 수진아. 그게 무슨 소리야? 그날 정말 중요한 일이 있었다고 했잖아. 중요한 일이요? 18홀 라운딩 하면서 젊은 캐디랑 사진 찍는 게 중요한 일이에요? 은우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양쪽을 번갈아 봤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누가 정확히 설명 좀 해주세요. 그때 정영국이 갑자기 폭발했습니다. 좋아. 그렇게 나쁜 놈으로 만들려면 말해주지. 내 엄마도 완벽한 사람 아니야. 대학교 다닐 때 내 후배랑. 정영국은 화가 나서 막말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바람기가 심했는데. 한정혜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영국 씨, 그만하세요. 없는 얘기 만들어서 아이들 앞에서 그러지 마세요. 없는 얘기? 1975년에 김 선배랑. 아버지. 수진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순간 수진이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습니다. 아빠, 이제 그만하세요. 저도 준비한 게 있어요. 봉투 안에서는 오래된 편지들과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은우가 물어봤습니다. 아빠의 외도 증거들이에요. 1980년대부터 최근까지. 수진의 말에 은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사진들 속에는 정영국이 여러 여성들과 찍은 모습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편지들은 모두 다른 여성들이 정영국에게 보낸 것들이었죠. 이건 언제부터? 은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영국은 당황해서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그냥 사업상 만나는 사람들이고. 사업상이요? 이 편지들 봐요. 영국 오빠 사랑해요. 어젯밤 정말 좋았어요. 한정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우야, 엄마는 다 알고 있었어. 25년 동안 알면서도 참고 살았지. 너희들 때문에. 은우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은우야,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수진은 1979년 날짜가 적힌 오래된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건 1979년에 아빠가 다른 여자를 임신시켰을 때 그 여자가 보낸 편지예요. 영국 씨, 아이를 지울 수 없어요. 책임져 주세요라고 적혀 있어요. 은우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1979년은 자신이 태어나기 1년 전이었거든요. 그리고 은우야, 출생신고서 날짜 한번 확인해 봐요.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할 거예요. 수진의 말에 은우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은우를 가졌을 때 정확한 임신 시기와 아빠의 외도 시기가 겹쳐요. 방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은우는 자신의 출생에 대한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정영국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한정혜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설마. 은우의 떨리는 목소리에 한정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은우야, 너는 엄마의 아들이야. 그것만은 확실해. 하지만 이미 의심의 씨앗은 심어졌습니다. 그날 밤 가족회의는 파국으로 끝났습니다. 45년 결혼 생활의 모든 비밀들이 폭로되었고 가족들 사이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은우는 충격으로 인해 말도 하지 못했고 수지는 오열했습니다. 한정혜만이 침착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네요. 정말 후련해요. 69년 인생에서 가장 용기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진실을 털어놓고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었다는 표정이었죠. 정영국은 병실에 혼자 남겨진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72년 인생이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을 잃게 될 것 같았습니다. 가족회의가 파국으로 끝난 다음 날 수지는 어머니가 오랫동안 간직해왔던 일기장들을 정리하다가 충격적인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정혜의 허락을 받고 오래된 트렁크를 열어본 수지는 그 안에서 수십 권의 일기장을 발견했던 것이죠. 1975년부터 시작된 그 일기들은 한 여인의 45년 결혼 생활이 고스란히 담긴 비밀의 기록이었습니다. 1975년 3월 15일, 오늘 영국이가 늦게 들어왔다. 옷에서 향수 냄새가 났지만 모른 척했다. 신혼인데 벌써 이런 일이 생기다니. 첫 번째 일기장의 초반부터 수진의 가슴은 먹먹해졌습니다. 어머니가 결혼 초기부터 남편의 외도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1976년 8월 20일 영국이가 출장이라고 했는데 김 선배 아내한테서 전화가 왔다. 우리 남편들이 함께 여행을 갔다면서 사진을 보여주더라. 그 사진에는 영국이와 젊은 여자가 함께 있었다. 임신 중인데 이런 일을 당하다니. 수지는 일기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그 다음 기록들이었습니다. 1977년 1월 10일 첫째 아이 수진이를 낳았다. 영국이는 병원에 오지 않았다. 골프 약속이 있다고 했다. 갓난아기와 나 둘만 병실에 있으니 너무 외롭다. 1978년 5월 3일 영국이가 또 다른 여자와 사진을 찍은 것을 발견했다. 이번에는 회사 후배라고 하더라. 수지는 계속해서 일기를 읽어나갔습니다. 1979년 11월 28일 영국이가 다른 여자를 임신시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여자가 직접 집으로 찾아와서 책임을 져달라고 했다. 나는 그때 둘째를 임신 중이었는데 정말 죽고 싶었다. 이 부분을 읽은 수지는 손이 떨려서 일기장을 놓을 뻔했습니다. 1980년 3월 15일 은우를 낳았다. 아이가 너무 예쁘다. 하지만 영국이는 이 아이를 보며 뭔가 의심하는 것 같다. 임신 시기가 애매하다고. 하지만 은우는 분명 우리 아이다. 내가 확신한다. 이 기록을 본 수지는 어머니의 고통이 얼마나 깊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일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1985년 7월 4일 영국이의 외도가 또 발각되었다. 이번에는 골프장 캐디였다. 아이들이 아직 어린데 이혼할 수는 없었다. 참고 견디는 수밖에. 1990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인데 영국이는 또 늦게 들어왔다. 다른 여자와 만났다는 것을 알지만 모른 척해야 한다. 아이들 앞에서는 웃어야 한다. 수지는 일기장을 읽으며 어머니가 평생 얼마나 많은 상처를 혼자 감내해 왔는지 깨달았습니다. 1995년 6월 10일 수진이가 대학에 이제 조금 더 버티면 아이들이 다 클 것이다. 그때까지만 참자. 2000년 8월 15일
은우도 대학생이 되었다. 이제 내 의무는 다했다. 하지만 여전히 떠날 용기가 없다. 더욱 놀라운 것은 최근 몇 년간의 기록들이었습니다. 2018년 4월 20일 영국이가 또 젊은 여자와 사귀고 있다. 이번에는 30대 여성이다. 나이 차이가 40살이나 난다. 부끄럽지도 않은 건가? 2020년 9월 5일 코로나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영국이는 오히려 더 자주 나간다. 골프장이 문을 열면 매일 간다. 수지는 2024년 올해의 기록들을 보며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2024년 2월 15일 암 진단을 받았다. 영국이에게 말했지만 별 관심 없는 것 같다. 골프 약속이 더 중요한 모양이다. 2024년 3월 20일 수술 당일. 수술실 들어가기 전 영국이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골프장에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가장 최근의 기록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2024년 10월 30일, 이제 정말 끝낼 때가 되었다. 45년 동안 참고 견뎌왔지만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은우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그 아이는 내 아들이 맞다. 하지만 영국이의 의심 때문에 평생 고통받을 필요는 없다. 수지는 마지막 일기장을 덮고 나서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혼자서 이 모든 고통을 감내해왔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엄마는 평생을 진짜 한 번도 안 울고 살았구나. 나 같으면 못 살았을 거야. 그때 한정혜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수진아, 일기 다 봤니? 엄마, 왜 이런 걸 혼자 감당하셨어요?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수지는 어머니를 끌어안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말해봤자 뭐하겠니? 너희들만 힘들어질 텐데. 한정혜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도 이제야 용기가 생겼어. 예전에는 무서웠거든. 혼자 살아갈 자신이 없었어. 엄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진의 질문에 한정혜는 확고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이혼할 거야. 그리고 순천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야. 69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보려고 해. 은우는 어떻게 해요? 어제 충격을 많이 받은 것 같던데. 은우는 내 아들이야. 그건 확실해. 하지만 그 아이가 의심한다면 DNA 검사라도 해보자. 이제 숨길 것도 없어. 한정혜의 목소리에는 45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로워진 사람의 해방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아, 엄마는 이제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가 되고 싶지 않아. 한정혜라는 이름으로 살고 싶어. 울지 마라, 수진아. 엄마 이제 울려고. 맘껏. 한정혜는 딸을 달래며 말했습니다. 45년 동안 참았던 눈물을 이제야 흘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웃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날 밤 수지는 어머니의 일기장들을 다시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한 여성의 평생에 걸친 인내와 희생, 그리고 마침내 찾은 용기에 대해서 말입니다. 어머니는 69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자신의 인생을 살기 시작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순천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정혜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희망의 빛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45년 동안의 긴 터널을 지나 마침내 출구를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7챕터. 한정혜의 일기장이 공개된 지 3일 후 정영국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직접 순천의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의사가 절대 안정을 취하라고 했지만 그는 몰래 병원을 빠져나왔죠. 72세의 나이에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는 몸으로 3시간짜리 기차 여행을 감행한 것입니다. 순천역에 도착한 정영국은 택시를 타고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운전기사가 어르신,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라고 걱정할 정도로 그의 상태는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영국은 괜찮습니다. 빨리 가주세요 라고만 답했죠. 요양병원에 도착한 정영국을 본 간병사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환자분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한정의 환자분 남편분이시죠? 네, 맞습니다. 아내 좀 만나게 해주세요. 정영국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간절했습니다. 한정혜는 평소처럼 창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문득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서 돌아보니 정영국이 서 있었죠. 영국 씨, 어떻게 여기까지? 한정혜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예전처럼 반가워하지는 않았습니다. 정혜야, 우리 얘기 좀 하자. 정영국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45년 결혼 생활에서 이렇게 간절하게 아내에게 부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무슨 얘기요? 편지로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편지, 정말 진심이야? 정영국은 한정희 앞에 의자를 끌어다 놓고 앉았습니다. 네, 진심입니다. 더 이상 이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어요. 한정혜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정혜야, 내가 잘못했어. 정영국이 처음으로 사과의 말을 꺼냈습니다. 45년 동안 너한테 못된 일을 많이 했어. 특히 내가 수술하는 날. 그날 골프장에 계셨죠. 한정혜가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정신이 없었어. 내가 아픈 게 실감이 안 났나 봐. 45년 동안 한 번도 실감하신 적 없으셨잖아요. 제가 첫째 낳을 때도, 둘째 낳을 때도, 시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제가 유산했을 때도. 한정혜의 차분한 목소리에 정영국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평생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아왔는지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45년을 함께 살았잖아.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45년을 함께 살았다고요? 한정혜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영국 씨, 우리는 함께 산 게 아니에요. 저 혼자 살았어요. 혼자 아이들 키우고, 혼자 집안일하고, 혼자 시부모님 모시고, 혼자 아팠어요. 정영국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렇게 힘들었어? 힘들었죠. 특히 영국 씨가 다른 여자들과 바람 피울 때마다요. 저는 다 알고 있었어요. 25년 동안 알면서도 참았어요. 정혜야, 그건 변명하지 마세요. 이제 와서 변명해봤자 소용없어요. 한정혜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영국 씨, 저는 이제 진짜 지쳤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정영국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혜야, 제발.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 골프도 끊을게. 다른 여자들과도 연락 안 할게. 72세 노인이 요양병원 바닥에 무릎을 꿇는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하지만 한정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영국 씨, 일어나세요. 이제 와서 그런다고 해서 45년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정혜야,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순천의 작은 집도 알아봤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도 다 했어요. 새로운 삶이라니. 너 혼자서 뭘 할 수 있어? 정영국의 말에 한정혜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동네 초등학교에서 독서 자원봉사도 하고 평생 하고 싶었던 글쓰기도 배우고 친구들도 사귀고. 친구들이라니. 우리 나이에 무슨 친구들을. 영국 씨는 골프 친구들 있잖아요. 저도 제 친구들 만들 거예요. 그동안 영국 씨 때문에 못 만났던 사람들이 많거든요. 정영국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한정혜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거야? 네, 돌이킬 수 없어요.
영국 씨도 이제 자유롭잖아요. 골프도 마음껏 치시고 젊은 여자들과도 자유롭게 만나세요. 그런 게 아니야. 이제 와서 보니까 너 없으면 안 되겠어. 정영국의 목소리에 울음이 섞였습니다. 저 없어도 45년 동안 잘 지내셨잖아요. 앞으로도 잘 지내실 거예요. 그때 정영국이 갑작스럽게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습니다. 으, 가슴이. 영국 씨, 한정혜가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간병사를 부르는 대신 잠시 망설였죠. 간병사님, 응급 상황이에요. 한정혜가 결국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와서 정영국을 응급 처치했고 구급차가 와서 그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한정혜도 함께 구급차에 탔죠. 병원에서 의사는 말했습니다. 심근경색 초기 증상입니다. 다행히 빨리 와서 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정영국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한정혜는 정영국의 침대 곁에 앉아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영국 씨, 이제 정말 끝이에요. 이혼 서류는 수진이가 가져다 드릴 거예요. 서명하세요. 정혜야, 정말 이게 마지막이야? 네, 마지막이에요. 그래도 나 사랑은 했어. 못난 방식으로. 정영국의 마지막 말에 한정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그건 영국 씨만 아는 사랑이었어요. 저는 느껴본 적이 없거든요. 한정혜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침대 옆 탁자에 놓았습니다. 이건 이혼 서류예요. 깊이 생각해 보시고 서명해 주세요. 저는 이제 돌아갈게요. 정혜야, 한 번만 더. 안녕히 계세요, 영국 씨. 한정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45년 결혼 생활의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정영국은 혼자 남겨진 병실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복도를 걸어나가는 한정혜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45년의 무거운 짐을 마침내 내려놓은 기분이었죠. 이제 진짜 자유로워진 것 같았습니다. 한정혜가 병원을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순천 시내의 작은 원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죠. 69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혼자 사는 집이었습니다. 비좁았지만 45년 만에 처음으로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이었거든요. 아침 7시 한정혜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거든요. 머리를 짧게 자르고 평생 한 번도 입어본 적 없는 밝은 색깔의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69년 인생에서 가장 당당한 모습이었죠. 오늘부터 한정혜로 살아간다. 거울 속 자신에게 다짐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순천 동산 초등학교였습니다. 한정혜는 일주일 전부터 이곳에서 독서 자원봉사를 시작했거든요. 한정혜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어떤 책 읽어주실 거예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줄 거야. 용기에 관한 이야기지. 한정혜는 아이들 앞에서 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책 대신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한 할머니가 있었어요. 그 할머니는 45년 동안 참고 또 참으며 살았답니다. 하지만 69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용기를 냈어요. 아이들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뭘 했는데요? 할머니는 자기 자신이 되기로 했어요.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라 빛나는 한 사람이 되기로 말이야. 한정혜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한정혜는 교무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죠.
수진이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혼 서류에 서명했어요. 그래, 알겠다. 한정혜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그리고 엄마,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우가 DNA 검사를 받았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니? 은우는 정말 아빠 아들이 맞아요. 하지만 뭐? 은우가 아빠와 연락을 끊겠다고 해요. 45년 동안 엄마를 괴롭힌 것을 용서할 수 없다고. 한정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은우한테 전해줘. 아버지를 미워하지 말라고. 그 사람도 그 사람 나름대로 살아온 거니까. 전화를 끊고 한정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교정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모습이 보였죠. 새로운 시작, 새로운 희망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한정혜는 순천 시내의 작은 카페에서 새로 사귄 친구들과 만났습니다. 같은 나이대의 여성들이었는데 모두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있었죠. 정혜 씨, 요즘 정말 밝아지셨어요. 맞아요.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그럴만해요. 이제야 진짜 제가 되었거든요. 한정혜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69년 살면서 이렇게 자유로운 기분은 처음이에요. 친구들도 따라서 웃었습니다. 한편 서울의 병원에서 정영국은 홀로 누워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서명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죠. 간병인도 비용 문제로 그만두었고 아이들의 면회도 거의 없었습니다. 환자분, 퇴원 준비하세요. 더 이상 입원할 필요 없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간호사의 말에 정영국은 막막했습니다. 갈 곳이 없었거든요. 집도 한정의 명의였고 아이들은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골프 동호회 친구들에게 연락해봤지만 모두 바쁘다는 핑계였습니다. 평생 함께 어울렸던 사람들이 이제는 남남이 되어버렸죠. 이게 정말 내 인생인가? 정영국은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때 김미영이라는 젊은 여성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빠 요즘 어떠세요? 골프장에서 오빠 얘기 나와서. 하지만 정영국은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관계들이 얼마나 허망한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한 달 후 순천의 한정혜는 자신만의 작은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오전에는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오후에는 글쓰기 교실에 다녔습니다. 저녁에는 새로 사귄 친구들과 차를 마시거나 산책을 했죠. 이제야 알겠다.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내가 나로 살아야 한다는 걸. 늦은 게 아니라 지금이 시작이다. 한정혜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45년 만에 처음으로 쓰는 행복한 일기였죠. 어느 날 한정혜는 동산 초등학교 교실에서 창문 너머로 익숙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수진이 작은 꽃다발을 들고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죠. 한정혜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나온 한정혜에게 수진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그래, 정말 행복해. 평생 이런 기분인 줄 몰랐어. 엄마, 걱정하지 마라. 엄마는 이제 괜찮아. 아빠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진의 질문에 한정혜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도 이제 자기 길을 찾아야지. 72년을 살았으면 이제 자기 인생의 책임을 져야 할 때야. 그날 저녁 한정혜는 새로 이사한 작은 집에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순천의 밤은 고요했고 멀리서 기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소리는 구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여행을 떠나는 설렘처럼 들렸죠. 핸드폰에 정영국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정혜야, 미안하다. 행복하게 살아라.
하지만 한정혜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문을 활짝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한정혜. 69세의 새로운 시작. 그녀의 얼굴에는 45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닌 오직 자신만을 위한 미소였습니다. 순천의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정혜는 그 별들을 바라보며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69세에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 그 첫 페이지가 지금 막 펼쳐지고 있었습니다.